대한민국 예비 부모들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서울시 예비 부모 교육 사회를 맡은 육아대디 10년 차 이정수입니다. 네, 뭐야? 자,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좋은 정보도 드리겠지만 현장에 나와 계신 여러분에게도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무엇이든지 여쭤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야심차게 이 컨텐츠를 준비했는데요. 아이를 낳은 부모들을 위한 교육 시스템이 많이 있지만 예비 부모를 위한 시스템이 없어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 이제 영아 발달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이 애가 잘 크고 있나? 이 정도가 맞나? 이런 고민들 오늘 쭉 다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 그런 궁금증이 많은 분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분 중에 한 분이신데 이분을 만나려면 지금 신청하셔도 2026년도에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바로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서울대 소아청소년 정신과 김북년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대박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지금 나가서 바로 신청하셔도 2026년에 만날 수 있는데 지금 만났다는 거 아주 행운이고요. 그리고 이 두 분은 아직 아이 계획만 갖고 계시죠? 계획만 갖고 계셔서 지금 신청하시면 아이 낳을 때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 네. 그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즘에 아이들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 아이가 다른 아이에 비해 처지진 않나, 또 바르게 자라고 있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의 깊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네. 예비부모시라고 들었는데 네. 아마 공부를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드린 말씀의 대부분은 들어보셨거나 이제 알고 계신 부분도 있을 텐데 그걸 조금 더 잘 정리해 드리고 또 영아 발달이 사실은 초기 태어나서부터 대개 한 30개월 정도까지니까 가장 부모님한테 아이들이 의존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모든 걸 어떻게 보면 좀 책임져 줘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많이 아시면 아실수록 더 좋고 또 부모님 스스로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계시면 훨씬 더 편안한 육아를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가 영아의 발달인데 영아를 어떻게 좀 나눌 수가 있을까요? 크게 영유아기 중에 영아기는 사실은 이제 0 to 3라고 해가지고 0세부터 3세까지인데 우리나라 나이로 해서 36개월 정도까지가 대개 포함이 됩니다. 물론 뭐 어떤 분들은 24개월, 어떤 분들은 18개월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큰 틀에서 보면은 36개월까지의 발달이 영아 발달 시기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영아 발달의 두 시기가 약간 그 안에서 또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영아기와 후기 영아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초기 영아기는 이제 태어나서부터 18개월까지예요. 그래서 한 돌 지나서 한 6개월 더 지난 다음인데 이때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부모님한테 모든 걸 다 의존하고 있는 시기. 그러니까 수면, 식사, 배설, 그 전반적인 아이의 활동까지도 부모님의 디자인에, 부모님의 지원에, 부모님의 도움에 의해서 가능한 시기이기 때문에 완전한 의존성의 시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잘 발달을 해서 운동 발달도 좀 생기고 초기 언어 발달도 나오고 또 놀이 발달의 기초적인 것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부터 이제 36개월까지는 아이들의 언어 인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단어 개수만 해도 한 3, 40개에서 5, 600개 이상으로 단어 개수가 늘어나게 되고 문장 구성도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시기 때부터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놀이 발달에서 수준이 완전히 올라가서 역할놀이나 사회적 관계를 만드는 놀이들이 가능해지고 또 실제로 그 시기 때부터 어린이집을 또 다닐 수 있게 되는 이제 그런 시기가 되죠. 그래서 그 후기 영아기 때의 어떤 그런 발달 변화가 대단히 또 중요한 시기예요. 그때부터는 아이 반, 엄마 반 이렇게 이제 함께 협력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3년 동안의 발달이 잘 이루어져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가장 크게 자리 잡게 되는 애착이라고 하는 현상. 누군가에 대한 믿음, 신뢰, 또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정서적 안정감, 그걸 통한 자신감. 이 세 가지가 확립되는 시기예요. 그걸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그거를 의식적으로 기억은 못할 수 있으나 내면적인 우리 브레인 안에
특정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요. 그거 플러스 그 네트워크에서 연결되어 있는 교감, 부교감 신경을 통해서 심장, 폐 이런 식의 활동성도 관련이 돼요. 그래서 불안정성이 애착 높았던 아이들은 예민한 그런 신경계통이 만들어져서 심장도 빨리 뛰고 좀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당연히 심장이 빨리 뛰겠죠. 근데 그걸 저는 저희 어머니하고 받았던 경험, 저희 할머님 받았던 경험을 통해서 정서적 애착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 컴다운, 조절할 수 있는 정서적인 안정감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게 가능해지는 게 이 바로 제로투 3다. 0세부터 3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기이고 얼마나 오랫동안 한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시기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좋습니다. 워낙 또 이 분야에 굉장한 전문가이신데 브레인, 네트워크 뭐 이렇게 영어 단어가 섞이니까 훨씬 더 전문가 같은. 네. 사실 뭐 영어 단어 안 쓰고 싶긴 한데 뭐 그걸 또 안 쓰고 다른 우리말로 하면 너무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영어를 조금 쓸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미리 좀 양해의 말씀 솔직히 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네.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네. 분들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18개월까지 그리고 18개월에서 이제 36개월까지 이렇게 나누셨는데 18개월까지가 이제 애착이 중요한 시기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맞죠. 네, 18개월에 이제 기초적인 아까 얘기한 모든 걸 다 엄마에게 의존하고 물론 엄마만은 아니죠. 네. 또 엄마를 도와주는 또 양육 보조자들 또 요즘에는 주 양육자가 엄마가 아니라 아빠인 경우도 사실 있고 저도. 예, 그런 역할을 굉장히 유연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 주 양육자에 대한 이제 정서적인 강한 이제 반응들이 나오게 되는데 네. 그것은 아주 그 한 명의 대상에게 유니크하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정서성을 발휘하는 관계가 여러 명이 있더라도 자기를 가장 사랑하고 가장 반응을 적극적으로 해주고 자기의 욕구를 가장 빨리 충족시켜주는 그 한 명에게 우리 영아 아이들은 반응을 가장 강렬하게 보입니다.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안정적이 되면 다른 도와주는 분들하고의 관계가 더 공고해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안정감을 가지고 더 넓은 범위의 가족들, 뭐 할아버지, 할머니, 고모, 이모 이런 사람들과의 정서적 안정감과 유대관계가 확산되거든요. 그 핵심을 이루는 것이 바로 18개월까지의 애착이다. 그러니까 18개월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자기가 뭘 찾아서 먹거나 또 배설했을 때 자기가 그걸 관리하거나 수면을 취할 때 도움 없이는 수면을 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도와주는 그 한 명과의 아주 특별한 관계, 이걸 우리가 애착이라고 하고 그 애착을 통해서 인간관계의 정서성이 확산되고 그 정서성이 확산되면서 대인관계에 대한 사회적 경험들을 축적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18개월까지의 발달이 우리 아이들은 언어적으로 표현을 못하고 그걸 자기의 주장들을 언어적으로 하지 못하지만 이 아까 얘기한 대로 무의식 중에 그리고 우리 뇌의 특정 영역에 잘 차곡차곡 쌓이는 그런 반응들로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쌓이는군요. 네, 실증적으로도 MRI 스타디를 해보면 정서적 애착이 안정적인 아이들은 아미그달라라는 부위의 활동성이 굉장히 잘 조절되고 있어요. 근데 애착이 불안정한 애착을 했거나 또는 안타깝게도 어떤 형태로든 뭐 학대 위험을 받았거나 하는 아이들은 그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정서성을 컨트롤하는 우리 뇌의 부위가 굉장히 불안정한 양상을 보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개념적인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아이들의 뇌 발달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애착이 이제 형성이 되면 가장 강하게 형성되는 사람이 있고 뭐 이러면 이게 약간 집안에서도 약간 인기도 서열같이 느껴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애착이 형성됐어도 인기도가 바뀔 수가 있나요? 바뀔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하게 이제 오해하는 게 만약 엄마만이 이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첫 12개월 동안 어머니가 육아휴직을 하셔서 그 아이에게 많은 시간을 쓰시고 많은 정서적 교류를 하시면 그 정서적 애착의 형성이 엄마한테만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들한테 아까 확산된다고 그랬잖아요. 확산성이 있기 때문에 엄마를 도와주기 위해서 13개월부터 조인하시는 다른 할머니나
또는 아빠나 또는 베이비시터나 이런 분도 안정감 있는 케어만 해준다면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안정감 있는 케어만 해준다면 정서적으로 확산성이 생기면서 애착 관계가 점점 넓어지는 패턴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첫 12개월은 제가 볼 때는 전체 18개월 중에서 특히 첫 12개월은 정말 아이의 욕구를 가능하면 즉각적으로 배고프다고 하면 즉각적으로 얼러서 먹여주고 가능하면 예민하게 그 아이가 지금 어떤 감정 상태이고 뭘 욕구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는 이제 어머님은 24시간 아이를 돌보시기 때문에 그걸 느낄 수 있게 돼요. 한 일주일, 2주일, 3주일만 지나도 그래서 그런 아이의 욕구를 적절하게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예민성. 세 번째가 그걸 꾸준히 할 수 있는 일관성이에요. 즉각성, 예민성, 일관성을 가지고 아이를 잘 케어해 주시면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내면적으로 안정화된 애착의 하나의 핵심이 되고 그 이후에는 다른 분들이 함께 도와주고 역할을 해주실 때 자연스럽게 확산돼서 자기를 돌봐주는 네트워크 또 영어 써서 미안합니다만 이 네트워크가 이 정도 안다니까요. 괜찮죠? 네. 네.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그 네트워크에 대해서 애착이 생겨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서 아이들이 훨씬 더 그 다음부터는 자기 표현도 가능해지고 욕구에 대한 주장도 가능해지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나오잖아요. 말로도 나오고 그리고 포인팅 같은 뭘 원하는지 지적할 수 있게 되고 이제 그런 아이들 스스로의 자발적 역량이 생기면서 상호성의 애착 형성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발전합니다. 근데 이제 즉각적으로 예민하게 관찰해서 이렇게 해주라고 했는데 문득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거 원하는 대로 바로바로 들어주면 이게 성격이 들어지지 않을까? 뭐 이라든가 너무 지 맘대로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정말 좋은 지적이세요. 그런 일이 생기는 게 바로 24개월 이후예요. 그러니까 첫 12개월은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자기 생존의 틀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생존할 수 있게 해주려면 부모님이 즉각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게 맞아요. 절대 그때는 아이들을 망치지 않습니다. 스포일드라고 해서 우리가 아이를 망친다고 그러잖아요. 버릇없게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런 일이 안 생기세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12개월까지는 아이의 반응, 아이의 욕구에 대한 반응을 적절해 주시고 대신에 18개월을 넘어가면서 어떤 일이 아까 이제 18개월을 전후로 아이가 변한다고 했고 후기 영악이라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아이가 이제 자기 주장이 나와요. 자기 활동에 대한 욕구. 난 나가서 놀래. 나는 뭐 이걸 던지고 싶어. 나는 이거 먹기 싫어. 뭐 이런 반응들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걸 들어줄 수는 없다는 걸 알려주셔야 돼요. 천천히. 그때는 우리 아이가 이제 인지적 이해 능력은 낮기 때문에 안 되는 이유까지는 안타깝지만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대신에 안 되는 거에 단호성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것도 일관되게. 그럼 아이가 그걸 학습합니다. 아, 나하고 제일 중요한 이 네트워크 안에 있는 많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이거는 안 된다고 일관되게 하는구나. 그걸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 그렇게 스포일드 되는 걸 막을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시기별로 약간 다릅니다. 정말 제가 너무 중요한 질문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역시 육아 대디시다 보니까 정말 많이 알고 계신 것 같고 핵심적인 걸 너무 정확하게 도와주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18개월부터 36개월 영아의 발달의 핵심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18개월 36개월 사이의 발달의 가장 중요한 부분, 뭐 그거는 사실은 좀 이제 넓어져요. 그러니까 초기에 형성했던 그 애착이라고 하는 내면적인 심성, 내면적인 안정감이 이제 아까 확산되는 게 하나 있다고 그랬었죠. 두 번째는 자기 욕구를 드러낸다고 했잖아요. 이 자기 욕구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들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언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 주장이 일단 한 단어로 나오기 시작하고 줘, 싫어, 안 해. 되게 부정적인 말이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하고 싶다는 거에 대한 거는 되게 엄마들한테 사인을 보내면 엄마들이 대부분 약간 도와주면서 해결을 해주시거든요. 또는 양육자분들이.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거는 부모님들이 강하게 통제를 하게 되니까 이 아이가 순간적인 좌절감을 느껴요. 그 좌절감이라고 하는 부정적 정서하고 연결되어 있는 경험은 굉장히 강렬한 기억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도 사실은 칭찬해줘서 좋았던 기억은 어떻게 보면 많은데 그건 잘 기억을 못하고 어느 한번 서운하게 대했던 거, 막 자기한테 굉장히
무시하거나 또는 비난했던 게 더 오래 남잖아요. 똑같아요. 우리 영유 아이들도. 18개월부터 그런 기능이 생겨요. 기억 기능이란 말을 쓰는데 하지만 그때의 기억은 평생 가는 기억은 아니에요. 평생 가는 기억이 되려면 36개월이 돼서 아까 얘기한 아미그달라라고 하는 편도의 바로 옆에 있는 기억 중추가 성숙을 해야 돼요. 근데 아직 그게 성숙하기 전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떤 의식적 기억으로 남진 않지만 부정적인 정서 반응을 일으키는 경험들은 각인은 돼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지는 어떤 느낌들로 각인되는 거예요. 사건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럴 때 이제 아이들이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뭘까요? 싫어잖아요. 나 안 해. 싫어. 안 해. 이게 훨씬 더 강렬하게 나오기 때문에 부정 언어가 먼저 소통에서는 많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실망하지 마세요. 많은 부모님들이 어유 우리 아이 이렇게 예쁘게 키우고 열심히 키웠는데 이제 18개월 돼가지고 말 좀 하니까 싫어, 안 해, 미워. 이거 어머니들이 굉장히 좌절하세요. 이 녀석 봐라. 내 엄마의 그동안의 공을 몰라주고 엄마가 미워, 그러니까. 싫어. 되게 좌절하시는데 나도 너 미워. 좌절하실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아이가 자기 욕구 표현에 이 언어적 능력이 생기는 순서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드디어 자기의 욕구를 표현할 만큼 많이 컸구나라고 오히려 칭찬해 주셔야 돼요. 싫어. 그래 이제 너 많이 컸구나. 좀 더 싫어. 좀 더 커야 돼. 좀 더 커야 돼. 이제 이런 반응으로 오히려 그걸 좀 수용해 주시는 게 좋고 대신에 아까 얘기한 대로 위험한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일관되게 통제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아이의 마음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원하는 거의 욕구를 항상 충족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조절 능력의 초기 발생이 이루어져요. 18개월부터 36개월까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정적 정서에 대한 조절 능력의 초기 버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만들어져야 이 아이가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이가 위험한 행동을 하는 걸 줄일 수 있어요. 스스로가. 자기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두 번째는 남들한테도 위험에 빠뜨리지 않게 되고 세 번째는 어울려서 살 수 있는 아이가 돼요. 영유아 시기에 어린이집을 갔을 때 공격 행동이나 문제 행동을 훨씬 덜 일으키고 어린이집의 규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순응하고 받아들이게 되고 또래들하고 함께 놀 때 즐거움을 먼저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걔들하고 싸우고 부딪히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굉장히 건강한 아이, 사회적으로 건강한 아이, 사회성이 좋은 아이로 키우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단추가 이 18개월부터 36개월 사이에 만들어지는 부정적 정서에 대한 조절 능력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근데 이게 그게 있더라고요. 저희 딸이 36개월인데 실업병에 걸렸어요. 그냥 다 싫대. 그냥 계속 싫대. 네. 이건 너무 부정적인 거 아닙니까? 그냥 다 싫대. 그냥 싫대. 그러니까 그건 이제 맥락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가 싫어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부정적으로 자기를 이제 그런 관계에 대해서 자기 욕구 드러내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대개 24개월 좀 넘어가시면 우리 부모님들이 욕심을 내세요. 이제 슬슬 너도 좀 배워야지. 뭔가 해. 야, 너 좀 놀 때가 아니야. 일로 와봐. 이제 엄마 플랜이 있어. 너 좀 어린이집 가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학교가 기다리고 있어. 어머님의 라이프 플랜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를 얘한테 시키려고 해요. 맞잖아요. 솔직히. 특히 여자아이들은 조금 빠르거든요. 남자아이들에 비해서. 언어적으로도 빠르고 사실 습득력도 좀 빨라요. 남자애들이 좀 둔한 편입니다. 그래서 대개 첫 따님을 두신 부모님들이 30개월쯤 됐을 때나 24개월, 36개월 사이쯤 됐을 때 천재인 줄 아세요. 됐어. 터졌다. 터졌다. 우리 집 감이 터졌다 이제. 우리 집 왔어. 드디어 우리 집에 왔어 얘가. 그러면서 계획을 자꾸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계획이 얘한테 맞지 않을 때 이제 이 친구가 부정적인 반응들이 좀 많아져요. 뭐 요즘 같은 경우에 태블릿 PC로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직접 가르치시려고 해요. 물론 그럼 싸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몇 번 시도할 때 이제 아이가 그거를 거부하게 되는 경험을 몇 번 하게 되면 안타깝지만 엄마가 뭔가를 하자 그럴 때 일단은 싫어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을 좀 보시고
아마 어머님께서 지금 뭔가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너 이리 와봐. 아빠 지금 열심히 일하는데 너도 해야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아직은 놀라이다. 네네. 알겠습니다. 재밌게 놀면서 하는 건 좋습니다. 이 영화를 배울 때도. 네네. 자, 이제 0세부터 3세까지 이제 발달에 대해서 들어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OX 퀴즈를 통해서 조금 더 우리가 접근해보는 방법을 취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아기 중요 시기는 돌이다. 예, 영아기의 가장 중요한 시기는 돌이다. 야, OX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O, XX 뭐 반반씩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5가 좀 맞는 것 같습니다. 5가. 근데 이거 사실은 중요한 시기가 네. 뭐 여러 번이 있기 때문에 네. 하나로 얘기하기는 어려우나 돌이 일종의 네. 어떤 시금석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어떤 발달의 지표가 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중요 시기라고 말씀드린 건데요. 네. 어떤 의미에서 시금석이냐면 돌 때 기본적인 운동 발달에 이제 독립적인 활동이 가능해지는 시기. 한마디로 일어나서 한 발자국 뛸 수 있는 시기라는 거죠. 그때가 되면 이제 아이가 독립성이 생기는 초기 단계의 양상이거든요.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초기 언어가 확립되는 시기. 특히 어떤 언어냐면 엄마, 아빠 이 언어가 확립되니까 자기랑 가장 중요한 애착 대상인 두 분에 대해서 언어적 표현이 가능해지고 그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를 놓고 발달 지연이 혹시 있을까? 혹시 발달 장애가 의심된다. 먼저 이런 거를 판별하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운동과 언어 발달에 있어서 시금석이 되는 시기다. 기준이 되는 시기다 생각한다면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게 우리 어머니께서는 이제 X 드셨는데 어떤 생각으로 X를 드신 거예요? 돌이라고 딱 정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X로. 좀 더 이렇게 광범위하다. 네, 네. 저 말도 일리가 네,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어떤 그런 특정 시기를 딱 시기라는 것도 사실은 범위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범위를 본다면 뭐 사실은 0세부터 36개월 사이가 다 중요하고 특히 아까 우리 18개월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때니까. 그러니까 그런 시기도 다 중요한데 우리가 이제 어떤 평가나 진단을 내릴 때 돌 시기 때 이 아이가 언어적으로 어떤 능력이 있었고 운동 발달에서 어땠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때 엄마 아빠를 하기 어려워했고 그리고 운동 발달의 기초가 되는 이 서기, 걷기가 시작되지 않았으면 뭔가 도움이 필요할 가능성을 이제 일종의 이 경고 사인이 켜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지. 뭐 사실은 중요한 시기가 여러 번 있고 또 범위로 생각할 수 있죠.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네. 그럼 이제 이때까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한 시기인데 저는 사실 죄송하지만 제가 역사를 잘 못해갖고 뭐 주라기, 공룡기, 뭐 백악기 뭐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근데 영아기 이건 대체 또 이 시기가 언젠가요? 이거 언제부터 언제까지 영아기예요? 그러니까 대개 우리가 뭐 그것도 아주 엄격하게 따지진 않는데 일반적으로 소아과나 또 소아정신과나 우리 이제 아이들을 도와주는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 시기가 정해져 있거든요. 신생아는 대개 이제 태어나서 한 달 정도 신생아라고 얘기하고요. 신생아 시기가 이제 발전을 해서 12개월쯤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영아기가 시작된다고요. 영아기라고 하는 이제 아이가 조금 더 활동성이 생기고 좀 더 다양한 상호작용이 가능한 시기라는 거고요. 그게 이제 30에서 36개월까지가 지속되고 36개월부터는 유아기. 유아기라고 하면 이제 좀 아이들과 어울려 놀기도 하고 엄마하고 역할놀이도 많아지고 어린이집도 가서 사회적 환경에 노출되는 시기.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만 3세, 4세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학령 전기라고 그러죠. 만 5세쯤 되면. 그러니까 학령기를 준비하는 시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5세, 6세 때 학령기 준비하고 만 7세 때 학교 입학하면 그때부터 학령기 또는 아동기. 그래서 사실은 용어가 이게 서로 오버랩되는 게 꽤 많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실 때는 태어나서 4주, 그다음에 첫 1년에서 2년, 그리고 첫 3년 전체가 영아기. 그리고 그 이후가 이제 학령전기, 그다음에 학령기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뭐 크게 틀리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그런 생각도 문득 들더라고요. 부모가 되기 위해서 공부는 해야 되지만 이런 것까지 전문 용어까지 다 외워야 되냐? 뭐 이런 고민이. 저도 거기엔 반대인데요. 특히 이제 이런 거 이 기간을 외우시는 분들의 특징이 자꾸 그걸 본인의 아이한테 대입을 하세요. 지금도 제가 12개월 때 걷지 못하면
워닝 네. 사인 켜집니다. 그러면 우리 애 지금 12개월 오, 됐는데 그러니까. 아직도 계속 떼굴떼굴 하고 있고 앉혀놔야 간신히 앉고 이거는 사실 아이들마다의 개인적인 발달에 차이가 있고 나중에 우리 기질 얘기할 텐데 기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활동성이고요. 활동성이 높은 아이들은 훨씬 더 일찍 앉고 서고 일어나요. 활동성이 낮은 아이들은 훨씬 더 이렇게 굴르는 걸 좋아하고 어딘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경험이 적어지니까 늦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기질적 차이에 따른 정상 범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아이의 기질을 잘 이해하시게 되면 얘는 이럴 때 활동성이 좀 적으니까 일어나서 뛰거나 하는 게 천천히 나타나는 거구나 하는 걸 이해하게 되니까 또 안심이 되시는데 그런 이해가 없으시면은 너무 이렇게 시기마다 이제 체크를 하시게 되는데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한 10개월 정도 차이가 난다. 또는 어떤 분들은 좀 엄격하게 6개월 정도를 얘기하시는데 6개월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럼 그때는 진짜 워닝 사인이 경고 사인이 켜진 걸로 생각하고 소아과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너무 좋다. 오늘 너무 좋은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퀴즈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퀴즈. 영아기 애착 형성은 오직 부모와의 관계에서만 형성된다. 요건 아까 앞서서 약간 설명이 있으셨습니다. 자, 잘 들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OX 들어주세요. 그렇습니다. 이건 뭐 아까 충분히 네. 설명해 주셨는데 요거 뭐 다시 한번 짚어 주시겠습니까? 네, 엄마만은 아니죠. 네. 네, 엄마를 둘러싼 여러 주 양육 네트워크가 네. 중요하고 특히 요즘처럼 우리 어머님들이 사회적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그게 또 우리나라 발전의 토양이 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돌아보면 어머님만이 아니라 어머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아버지 또 아버지 연결되어 있는 친척들 또 베이비시터로 또 고용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주 양육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아이에게 애착 형성을 만들어 간다 이렇게 보시는 게 중요한데 그럴 때 이제 중심 인물은 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약간 이 위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서열이 있다고. 아이들 마음속에 약간 그런 서열은 있습니다. 근데 그 서열도 또 바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한테 많은 걸 해줬던 엄마부터 1등이 되지만 나중에 아빠가 많이 도와주게 되면 아빠가 1등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등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 아버님들 열심히 뛰십시오. 네. 일부러 1등 안 차지하려고 덜 뛰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1등 자리 내가 네. 당할까봐 네. 좀 피한 경우도 있는데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런데 네, 정확한 말씀. 많이 해봤어요. 네. 근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1등 되고 싶은데 약간 서운해서 왜 난 1등이 아니지? 그래서 뭔가 이 양육자 간의 경쟁, 이거 암투 뭐 이런 거 서로 막 비난하고 넌 그거 아니지 이러면서 서로 지적하는 경우들이 막 생길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 어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양육관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1등을 차지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이제 아이를 돌보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으실 텐데 아이를 사랑하는 방식이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어머님은 얘를 너무 이렇게 오냐오냐 키우면 안 된다. 얘가 할 수 있는 건 스스로 하게 해야 된다는 양육관을 갖고 있는데 아버님은 아니다 아직 어리니까 일단 다 받아주자. 이렇게 두 분의 양육관이 다를 때 이제 그런 서로에게 지적하고 비난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럴 때 부모님 어느 한쪽이 옳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시기, 발달 시기에 따라서 어떤 분이 맞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이 틀릴 수도 있고 또 그 아이가 갖고 있는 기질에 따라서 어떤 분이 조금 더 맞을 수 있고 어떤 분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이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발달을 부모님이 함께 책임져 주고 계시는 상황에서 이 아이의 초기 처음 발달해서 나타났던 기질 특성, 아이가 활동적인 아이인지 또는 수동적인 아이인지 적극적인 아이인지 좀 더 뒤에서 숨어 있는 불안성이 높은 아이인지 등등등을 생각해 보시고 얘한테 그렇다면 어느 정도 요구를 해야 되는가, 어느 정도 받아줘야 되는가가 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를 중심으로 놓고 생각하시게 되면 부모님이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까에 대한 굉장히 자연스러운 습득이 가능해져요. 네이버 검색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절대로. 그리고 무슨 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소아정신과 의사나 무슨 이런 사람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이 아이를 가장 오래 보신 여러분들이 제일 이 아이를 많이 아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부모님들이 맞춰 가셔야 돼요. 그다음에는 맞아, 내가 얘를 너무 푸시하니까
얘가 조금 겁을 내면서 밤에 잘 때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 최근에 보니까. 아, 내가 이제 그렇게 안 할게. 당신 말대로 조금 더 받아줄게. 아직 어리다고 생각이 들어. 좀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이런 마음으로 도와주시는 게 서로 간에 이 아이를 중심으로 해서 양육을 하자라고 하는 그 기본적 원칙, 그것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네. 아, 그거 굉장히 공감되는 말인데, 근데 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경험치가 없다 보니까 내가 제일 많이 이 아이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내 판단이 옳은가라는 헷갈릴 때 이건 누구한테 물어보죠? 그럴 때 이제 네이버한테 못 물어보죠? 아니요, 네이버한테 절대 물어보시면 안 되고요. 아, 네. 나를 키워준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나와 엄마를 키워준 우와. 사람. 네. 그게 왜냐하면 기질적 특성의 제가 볼 때 한 70%는 두 분한테 받은 거예요. 이게 물론 섞여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떤 한 특성만 받는 건 아닙니다만 나를 키워주신 분이 얘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의미가 뭔지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근데 대개 할아버지는 안 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할머니나 외할머니나 친할머니 이분들의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양육적인 측면이 좀 약간 두 분이 받아들이기 어렵거나 해석이 어려울 때는 같이 그분이 좀 도와주시면 훨씬 더 얘가 보이는 욕구나 행동 특성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우리 시어머니, 친정어머니께 잘하세요. 그렇다고 아이를 맡길 생각하지 마시고 왜냐면 친정할머니 두 분은 힘들어.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2시간만 즐거워. 그렇죠. 기본적인 책임은 부모 2시간. 맞아. 맞아. 2시간. 2시간만 그리고 갈 때 즐겁고 올 때 즐겁고 갈 때 즐겁고. 근데 가야지. 올 때 갔니? 즐겁고 갈 때 되게 즐겁고.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되고 두 분이 책임을 지되 이 아이의 여러 가지 특성에 대해서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내 기질을 잘 알고 계신 어머님 또 우리 집사람의 장모님이 아시는 경우가 많다. 그걸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 이거 너무 좋은 팁이네요. 조부모님의 도움을 꼭 받아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퀴즈 넘어갈게요. 세 번째, 영아기 발달 때를 놓치면은 회복이 불가하다. 영아기의 발달의 때를 놓치면 회복이 불가하다. 하나, 둘, 셋. 요거 이거 중간이 있는데요. 잠깐 중간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저분들은 아직 애도 없거든요. 그런데 저 고민이 벌써 저렇게 돼. 근데 무슨 생각에 그렇게 되셨어요?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그 영아기 발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때 잡아놓은 게 여든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나머지의 삶을 통해서 얘가 과연 유동적이게 바뀔 수 있을지 아직 아기가 없어서 많이 고민이 됐어요. 하기야 이게 어렸을 때 딱 무의식에 잡힌 딱 생각이 평생 갈 수도 있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OX 어느 쪽입니까? 만약에 이게 O라면 사실은 제가 도와주고 있는 아이들은 다 희망이 없는 아이들이겠죠.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그렇지는 않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영아기의 발달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는 건 또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 문제를 조금 더 정교하게 이제 바꿔낸다면 영아기 때 발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중에 충분히 다 회복되는 것과 안타깝지만 좀 남아있는 문제로 지속되는 것의 차이는 있어요. 오늘 그걸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예를 든다면 아까 얘기한 부정적 정서 조절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뭐 그런 좌절감이나 그런 자기가 어떤 그런 분노가 생기거나 이런 거에 대한 조절 능력은 영아기 때 36개월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기초가 만들어지지만 그 이후의 경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보충이 돼요. 그러니까 조절이 조금 부족하고 분노 조절이나 그런 정서 조절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이 만 4세, 5세, 6세가 되면서 그 아이가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에 대한 주장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아이한테 맞게 수용받아지는 경험들이 늘어나면 많은 경우 그 부분은 해결되고 다시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성들을 갖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거는 사회성 발달 같은 경우는 36개월까지 사회적 관계를 전혀 맺지 못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완전한 회복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폐라고 하는 문제가 조기 치료가 필요한 이유가 이제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물론 자폐 아이들도 나중에 굉장히 좋아져서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관계를 만드는 네트워크를 넓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기초적인 어떤 그런 사회적 관계에 관련된 능력들이 완전하게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대신에 완전하게 좋아지지 않아도
자기가 갖고 있는 다른 능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하지 못해도 충분히 성취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 아이들의 발달 과정에서 경험하고 있는 어떤 부족한 부분이나 아직 채워지지 못한 부분들이 이후에 계속 채워지면서 온전한 아이로 성장하는 그런 발판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저는 전제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맞다고 생각하고 실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왜 교수님을 26년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자, 26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다음 퀴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영아기 애착 인형은 무조건 필요하다. 아, 애착 인형 이거 중요하죠. 자, 하나 무조건 필요하다. 하나, 둘, 셋. 무조건이란 말은 좀 아, 애매한. 네. 반반이시고, 교수님도 약간 반반이신 것 같아요. 네. 어떤 겁니까? 어떻게 보면 애착 인형은 아이들의 정서적인 부분의 애착이 충분히 성숙되기 전에 이제 성숙의 단계는 크게 이제 애착을 의식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때는 이제 어머니가 눈에 보이면 안심을 하고 어머니의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목소리를 들으면 안심하게 되고 그다음 단계는 목소리도 안 들리고 보이지도 않는데 내 마음속에 기억을 떠올릴 수 있으면 안심이 되고 이렇게 해서 애착의 정도가 발전을 하게 되는데 애착 인형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하는 어머니의 목소리나 모습을 보는 고단계의 발전 단계에서부터 어머니의 기억만으로 안정화되는 그 사이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 시기까지는 이 인형이 이제 엄마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보이거나 들리진 않지만 내 마음속에 떠올리기는 아직 어려울 때 애착 인형을 보면서 안심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애착 인형이 절대로 나쁘거나 뭐 그게 필요 없다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여러 형태가 있어요. 인형인 경우도 있고 본인이 덮고 자던 담요인 경우, 뭐 스누피에 나오는 대로 뭐 곰인형 같은 걸 갖고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어머니의 옷 같은 거 갖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손수건, 어머니 냄새 나는 거, 그러니까 촉감과 냄새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걸 되게 많이 아이들이 느끼면서 안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애착 인형은 필요할 수도 있다. 근데 그게 문제는 너무 오래되면은 좀 이제 제한이 가해져야 돼요. 그래서 만 5세쯤, 그러니까 60개월에서 72개월이 넘어갈 때쯤 됐는데도 그 아이가 그거를 포기하지 못한다 하면은 타협을 해야죠. 그때는 이제 우리 아이도 충분히 자기 표현이나 자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표현할 수 있는 나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갖고 다니는 게 조금 창피하다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근데 그래도 포기를 못하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그럴 땐 또 좀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죠. 오케이, 그러면은 요걸 좀 뭔가 감출 수 있는 방법, 이거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게 한다거나 뭐 이렇게 안고 다니는 건 너무하니까 뭐 이런 형태로 약간 변형을 시켜서 아이랑 딜을 하거나 타협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너무 오랫동안 그걸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제한을 시키는 거를 준비를 하시는 건 필요하다. 왜냐면 이제 그게 잘못하면 놀림감이 되거나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애착을 처음 형성할 때 뭔가 잘 숨길 수 있거나 꾸갤 수 있는 것들로 애착을 형성시켜주면 좀 유리하지 않을까요? 뭐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거 근데 네네. 애착을 형성시키는 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근데 애착 인형은 되게 아이가 선택해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뭘 만들어줘서 그걸 하는 거는 어려운데, 근데 또 뭐 그거에 대한 강도가 되게 다양할 수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애착 대상이 뭐 엄마의 뭐 손수건이나 엄마의 스카프 같은 거였다가 엄마가 그거 엄마 이제 해야 되니까 엄마 거니까 엄마 주고 너는 대신에 이걸 갖고 가 하면서 엄마가 품에 안고 있었던 뭐 조그마한 인형 같은 걸로 대치시키면 그걸 받아들이는 경우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약간의 전환 내지는 적절하게 아이의 나이에 맞게 또 그걸 갖고 다녀도 그렇게 창피하지 않은 정도의 것들을 바꿔주는 거는 내 생각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군요. 자, 마지막 퀴즈입니다. 이거 예비 부모들이 많이 관심 있을 것 같은데요. 두뇌 발달의 골든 타임은 영아기다. 골든 타임. 이 많이 발달시켜주고 싶거든요. 자, 하나, 둘, 셋. 이거는 분분해요. 영아기. 잠깐만. 영아기. 그러면 자, 우리 아버님은 지금 그러면 언제 아이들 골든 타임이라고 보세요? 두뇌 발달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더 이제
미취학 전까지도 유- 확장이 될 수 유치원 있다라고 5살, 10살 이렇게 네까지도 어.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확장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단지 그냥 영아기 때가 아니다. 어떻게 교수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네. 여기서 이제 얘기 나온 그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건 우리 아이들의 뇌 발달이 가장 이 피크에 올라가는 어떤 그런 스퍼트를 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빠르게 발달한다고 할 수도 있고 가장 특정 시기에 가장 많이 발달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게 2번인데 그 중에 첫 번째가 36개월까지입니다. 그거는 이제 기초적인 틀을 만들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많은 부분의 발달량이 확 올라가는 시기고요. 두 번째 시기가 청소년기예요. 그래서 이제 14세, 15세부터 20대 초반까지 한 7, 8년간이 또 엄청나게 많은 발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두 시기가 가장 뇌에서는 다이나믹하고 그 변화의 폭이 큰 시기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골든 타임이란 말을 너무 사실은 쉽게 쓰는데 그 시기에만 발달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완전히 틀린 얘기예요. 골든 타임이라는 것이 발달량이 많다 뿐이지 아까도 강조했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발전합니다. 죽을 때까지 성장하고 변화되고 발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발달의 변화가 꾸준히 일어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어느 시기에 조금 더 빠르게 많이 발전하느냐를 놓고 봤을 때 1차 모델링이란 말을 쓰는데 그게 태어나서 36개월 기본 틀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 2차 리모델링이 청소년기 중기부터 시작해서 성인기 한 초기 중기까지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10대 중반이니까 13살, 14살에서 한 30대 후반까지를 보는 분들도 있어요. 최근의 연구들에 따르면.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계속 발달 속도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건 개인차가 있어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특성들이 사람들마다 다른데 그걸 2차 리모델링 시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시기가 완성이 되면 그다음부터 쭉 평생을 그걸로 살다가 50대 중반이 되면 조금 꺾이기 시작해요. 약간의 퇴행성 양상이 나타납니다. 슬프게도. 하지만 거기서 좌절하면 안 돼요. 좌절하면 안 돼. 네, 좌절하면 안 돼요. 그 퇴행성 양상이 나타나는 거를 조금 줄이거나 또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지만 그거를 어느 정도 보상할 수 있는 또 보상 메커니즘이 우리 뇌한테 갖고 있어요. 그게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신다든지 또 본인이 스스로 자기가 원하고 재밌어하는 공부 그게 꼭 무슨 뭐 수학 공부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음악, 미술, 뭐 체육 뭐든지 그런 걸 자기가 집중해서 몰입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면 그 꺾이는 속도도 확실히 줄어들고 오히려 그게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평생에 걸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 뇌에서. 네. 그렇군요. 영아기에 뇌 발달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영아기 뇌 발달을 잘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한번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네. 영아기 발달을 위해 부모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아까 얘기 나온 대로 일단 아이의 욕구가 이 시기에는 부모한테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아이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하게 보시고 그리고 아이가 원하는 욕구가 있다면 그걸 가능한 한 빠르게 가능한 한입니다. 가능한 한 빠르게 그리고 그거를 이제 일관되게 제공함으로써 아이가 정서적인 안정을 할 수 있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우리 뇌 발달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이 스킨십이 굉장히 중요해요. 스킨십이 뭐 뇌 발달과 무슨 관계 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뇌의 기원은 피부입니다. 피부에서 기원을 해서 뇌가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 들어가면서 뇌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거든요. 아주 그 시기에는 가깝게 피부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피부 접촉을 많이 해주고 피부에 따뜻한 온기를 제공해주는 스킨십이 뇌 발달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세 번째는 아이에 대한 부모님의 자신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어. 우리 아이는 내가 책임지고 있어. 우리 아이는 내가 하는 것에 가장 잘 반응을 해. 라고 하는 걸 주문처럼 외우세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모님이 우리 아이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거나 걱정이 드시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처음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아이를 이 지구상에서 사실은 이 우주 안에서 제일 많이 알고 있다. 그거에 대한 확신 마음속으로 가지시고 그 마음을 주문처럼 외우시면서 이 아이를 중심으로 놓고 이 아이가 원하는 거를 하나씩 맞춰가면 그게 나중에는 쌓여서 관계가 만들어지고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발달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꼭 잊지 마시길 바라서 그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영아 발달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질이 아닐까 싶어요. 아이들의 기질, 우리 아들의 기질이 뭘까? 그거 굉장히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퀴즈로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 아이 기질은 곧 성격이다. 자, OX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기질과 반반, 완전 반반입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성격을 기질이라고 봐도 되지 않아요? 중간으로 하겠습니다. 세모. 왜냐하면 기질이 성격 요인의 중요한 부분이긴 해요. 근데 성격은 경험이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사람이 성공했던 경험, 기뻐했던 경험, 좌절 경험, 대인관계에서의 경험, 본인 스스로가 이루어내는 성취 경험 등등등 경험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실은 기질이 어떻게 보면 성격의 기본적인 토양은 됩니다만 성격 그 자체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기질이 조금 더 큰 거군요. 그렇죠. 기질이 조금 더 근본적인 거죠. 네, 그게 이제 일종의 베이스인데 그 위에 탑이 쌓여져서 경험이란 탑이 쌓여져서 성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격이 조금 더 큰 범위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기질과 환경. 그렇구나. 우리가 그 사람들의 성격이 더럽다 이런 생각이 들으면 그게 기질이 더러운 건 아니군요. 네. 기질은 안 그랬을 수 있다. 적절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맞아요. 그 사람이 뭔가 굉장히 좌절을 많이 해서 성격이 더러워질 수도 있죠. 그렇게 됐을 수 있죠. 네. 자, 기질을 알면 아이의 특성을 잘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다음 퀴즈 넘어갑니다. 자, 다음 중 기질과 관련된 것은 1번 활동 수준, 2번 리듬성, 3번 주의력과 끈기, 4번 정서의 질, 5번 반응 강도. 뭘까요? 자, 우리 아버님 이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번부터 5번까지가 있는데요. 이라고 5번이요. 찍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5번이 뭐죠? 5번은 반응의 강도인데요.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객관식 기질과 관련된 것은 1번 활동 수준, 2번 리듬성, 3번 주의력과 끈기, 4번 정서와 질, 5번 반응 강도. 자, 교수님, 이거 정답이 뭡니까?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고난도 문제예요. 모두 맞습니다. 정답이. 그래요? 왜냐하면 8가지 정도의 특성이 있는데요. 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뭐 활동 수준이라고 하면 과활동성인지 저활동성인지, 리듬성은 이제 수면이나 배설이나 식사의 주기가 있어요. 그 주기를 잘 안정적으로 타고 있는 아이인지 그 주기가 불규칙한지 뭐 이런 것들이. 정서의 질은 이제 아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정서가 좀 약간 밝은 쪽인지 아니면 약간 가라앉아 있거나 좀 불안해하는 쪽인지 이것도 이제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 반응성은 이제 아이가 자극이 왔을 때 그걸 그냥 이렇게 약간 덤덤하게 왔구나 하는 애가 있고 와 왔다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반응의 차이 뭐 이런 걸 다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다 기질적 특성이고요. 이게 이제 과활동성 그다음에 예민성 정서 반응에 있어서 정서의 질이 좋아하는 기쁨성 이게 높은 아이들이 아주 밝은 아이들이에요. 한마디로 밝지만 조금 이제 통제가 어려운 아이들이고 반대로 저활동성 그 약간 잘 위축되는 그런 반응 특성 그 불안이 좀 높은 특성 그리고 정서의 질이 약간 불안에 가까운 특성 이제 이런 아이들은 좀 소심한 아이입니다. 예민한 아이고 그래서 양쪽 극단이 그렇고 대부분의 90% 이상의 아이들은 이 중간에 어딘가에 이렇게 스펙트럼이에요. 이게 다 한쪽에 쏠려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우리 아이를 보실 때 우리 아이가 반응성은 어떻고 기분에 대한 특성은 어떻고 정서의 질은 어떻고 활동성은 어떻고 좀 체크해 보시면 어느 쪽에 속하는구나 하는 걸 대개 한 10개월 정도면 알 수 있어요. 네, 굉장히 일찍 나옵니다. 이거 기질적 특성. 기본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기질의 결정짓는 요인들이 많으니까 이거 다 참고하셔서 10개월 안에 이렇게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퀴즈 넘어갑니다. 기질은 유전보다 환경이 더 중요하다. 기질은 유전보다 환경이 더 중요하다. 하나, 둘, 셋. 지금 O 드신 분들이 환경인데요, 그죠? X 또 반반입니다. 유전이 중요하다 보시고. 유전이 더 중요한 또 반인가요? 이게 애매해요. 이거 애매한데. 교수님 다 애매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죄송합니다. 이게 좀 어떤 정답을 콕 집어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면
과활동성 같은 경우, 그러니까 활동성의 영역은 유전적 영역이 굉장히 커요. 그건 진짜 한 80%가 유전적으로 결정되고 한 20%가 아이가 처한 환경에서의 아이의 놀이 상호작용이나 뭐 이제 활동성을 조장하는 분위기인가 아니냐가 달려 있는데 정서의 질이라든지 또는 이 리듬성 같은 경우는 환경 요인도 꽤 작용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떻게 부모하고 상호작용했느냐가 리듬성이나 정서의 질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그때 기질이 영향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땐 거의 5대5 정도로 보시면 돼요. 5대5.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항목들 중에 어떤 거는 정말 좀 더 강한 그런 유전적 특성을 갖는 반면에 어떤 거는 한 5대5 정도로 이렇게 섞여서 나타난다 하기 때문에 유전성하고 환경성 둘 다 중요하다. 둘 다 영향을 미친다가 정답이고 그거에 대한 정도는 각각 특성마다 좀 다르다. 그래서 저는 요 세모를 들었습니다. 그럼 환경도 영향을 줄 수 있으면 만약에 아이가 안 좋은 환경에 놓였었을 때 이 기질에 영향이 많이 갈까요? 뭐 분위기, 집안 분위기 같은 거 이런. 그러니까 기질적인 특성들이 어떤 한쪽으로 나타나기 유리한 조건의 환경이 갖춰지면 그쪽으로 확 나타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굉장히 밝은 아이인데 그 밝은 거를 집안 분위기가 같이 허용해주는 환경이에요. 같이 막 뛰는 거 좋아하고 막 같이 깔깔거리고 웃고 엄마 아빠도 굉장히 그런 걸 수용해주고 하는 분위기면은 그게 더 강화가 되겠죠. 근데 반대로 부모님이 그런 거를 굉장히 엄격히 통제하시고 뭐 층간 소음 이런 것 때문에 안 돼, 뛰면 안 돼, 뛰면 안 돼. 뭐 밥 이런 먹을 때 식의 말하지 말라고 했지? 이런 그렇죠. 통제 중심을 하시는 분들은 그거 영향을 받아서 아이가 활동성이 좀 조절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는 있는데 그게 근본적으로 사라지는 건 아니어서 아까 활동성 같은 경우 어머니가 통제하시게 되면 돌아다니진 않는데 앉아서 막 다리를 좀 떤다든지 계속 꼼지락 한다든지 의자를 자꾸 뒤로 제꼈다가 내렸다 한다든지 이런 약간 허용되는 특성으로 바뀌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상호작용이 있다는 거 그건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그렇군요. 다음 퀴즈는 굉장히 여러분이 궁금하실 만한 퀴즈예요. 양육만 잘하면 기질을 바꿀 수 있다. 양육만 잘하면 기질을 바꿀 수 있다. 하나, 둘, 셋. 못 바꾼다가 가장 많은데요. 이거 어떻습니까? 못 바꾸는군요. 그러니까 기질을 바꾸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를 저는 조심스럽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기질적인 부분들이 아까 얘기한 환경 통제나 환경에서의 어떤 그 아이에게 격려해주는, 수용해주는 정도에 따라서 표현하는 양상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표현 양상이 달라지는 게 그 아이의 적응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면 그건 지속적으로 또 그렇게 부모님들이 그런 환경적 압력을 가하시겠죠. 그래서 변형된 상태로 좀 지속될 수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질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질 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은 아이가 갖고 있는 그런 생활에 있어서의 아이의 기본적인 준비 상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그게 바뀌지거나 오히려 꺾이면은 아이가 더 좀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아닌 척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오히려 좀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대신에 이제 그런 기질적인 통제를 부모님께서 아이한테 일관되게 해줬을 때 그 아이가 사회적 적응을 오히려 잘하는 쪽으로 간다면은 그거는 그 아이도 나중에 그걸 깨닫게 돼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내 기질대로 행동하는 것보다 낫구나 하면 의식적 통제가 가능해지는 이제 때가 오는데 그게 되게 학령기, 청소년기, 성인기 넘어가면 이제 그게 확실해져요. 그래서 그 스스로가 자기의 기질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게 사회적 적응에 유리한 쪽이라면은 그걸 이제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양쪽이 다 중요한데 하다는 게 그런 말씀입니다. 기질 자체를 다 표현하게 하는 것만이 아이한테 꼭 좋은 건 아니다. 하지만 표현되는 기질을 너무 일찍 바꾸려고 하다 보면 아이가 그것 때문에 위축될 수 있다. 대신에 그게 사회적으로 유리한 방향이라면 부모님의 적절한 통제에 의해서 아이가 그걸 학습하는 게 그 아이한테 유리하고 그렇게 유리한 거라면 그 아이가 그걸 계속 지속하고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건 이제 기질이라는 게 단지 영유아기 뭐 요런 시기가 아니고 계속 커 나가면서 또 기질이 손봐질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OX인데요. 아이의 기질 유형은 구분 지을 수 없다. 기질 유형을 구분 지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거 답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기질 유형. 여기도 갈리긴 갈리네요. 예, 아이의 기질 유형을 구분 지을 수 없다. 그러니까 구분 지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죠? 그 구분 지을 수 없다. 그러면 지금까지 무슨 얘기 들으신 거예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왜 구분 지을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교과서상으로는 구분을 지어야지만 교육을 할 수 있어서 했지만 어. 아이의 뭐 성장 발달이나 네. 이런 뭐 기질에 대한 차이는 누구나 있기 때문에 저는 오를 들었습니다. 구분 지을 수 없다. 그러니까 MBTI 이딴 거 난 믿지 않는다. 뭐 이런 거인가요? MBTI도 정해져 있지만 그 사람이 뭐 J고 P라고 극적으로 막 J를 향해 있거나 P를 향해 있는 게 아니라 J는 있지만 마음 일부분은 P의 성향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과연 50대 50이라고 딱 구분질 수 없는 것처럼 구분질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철학적이네. 약간 짬짜면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예. 요거 어떻게 합니까? 요거. 아니 근데 좀 말씀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질은 아까 8가지의 그런 행동 특성이나 정서 특성과 사회성 특성을 가지고 이제 좀 빠르게 나타나는 아이, 또 그 순한 아이, 좀 기질이 어려운 아이, 뭐 이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또 조금 늦은 아이, 뭐 이렇게도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크게 3가지 유형으로 얘기하면은 순한 아이, 좀 어려운 아이, 그 다음에 조금 늦지만 천천히 자라는 아이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4가지로 빠른 아이로 아예 그냥 나누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구분들이 맞습니다. 아주 인공적인 거예요, 사실은. 왜 그렇게 구분하려고 했느냐 옛날에는 그러니까 연구를 하려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제 보면서 그 아이가 어떻게 성장할지에 대한 많은 발달 연구들이 있거든요. 이 기질 연구는 1940년대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까지도 어떤 한 특정 그룹을 추적 관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에요. 뉴욕에 이제 그런 중산층 가정을 대상으로 했던 연구를 가지고 지금 이런 기질의 특성, 뭐 기질 분류 이게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걸 연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수량적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 구분되는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구분을 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한 아이에 대한 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아까 근데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아이는 변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 한 아이를 처음에 difficult, 어려운 아이라고 규정했는데 2년 동안 양육을 굉장히 여러 가지로 했더니 비교적 적응을 잘하는 아이가 됐어. 그럼 그 아이가 어려운 아이에서 순한 아이가 됐거나 아니면 어려운 아이에서 조금 늦었거나 발전된 아이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아이를 놓고 쭉 따라가 보면은 기질은 변한다는 측면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틀이 아주 막 확 바뀌진 않아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한 60%, 70%는 그냥 그대로 따라가고 한 30%, 40%는 중간에 변하더라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저런 분류가 편의상 나눈 거지 한 아이의 입장에서 본다면 변화 가능하다. 그러므로 저런 분류가 다 맞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짬짜면이라는 게 아니라 나는 처음에 짜장면을 좋아했는데 먹다 보니까 짬뽕이 더 맛있는 것 같아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뭐 그런 얘기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잘 이제 평가하고 조사하기 쉽게 하려고 좀 나눴다고는 하셨는데 그래도 부모 입장에서 보면 이거 알고 싶거든요. 기질 얘는 뭔 기질이야 이렇게. 근데 이거 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까 얘기한 그 활동성이나 정서의 질이나 반응성 그리고 리듬성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나누는데 순한 아이들은 한마디로 이것도 되게 편의적인 부모 중심인데 아이 중심이 아니라 키우기 쉽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키우기 쉽다는 뜻은 뭘까요? 일단 활동성이 낮다, 그렇죠? 그래야지 안전하게 키울 수 있으니까. 둘째 리듬성이 좋다. 8시간 딱 태어나면 8시간 딱 자고 딱 깨. 엄마 아침 먹어야지. 여기서 아침 먹어. 이런 아이는 지구상에 없지만 그러면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가 이제 그렇게 가까워서 순한 아이. 그리고 이제 반응성이 좀 적은 아이. 너무 막 길게 뛰지 않고 덤덤하고 받아들이기 쉬운 아이. 이런 아이들이 반응성이 좋은 아이들이 그러니까 낮은 아이들이니까 순한 아이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반응성, 활동성, 정서적인 질에 있어서의 안정성 등을 갖고 있는 아이가 순한 아이고 그 반대가 이제 힘든 아이예요. 와, 과활동적이고 굉장히 불규칙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기분 변화가 심하고 반응에 굉장히 강하게 반응하고 이런 특성을 가진 극단이 이제 difficult고 그 중간 그룹이 이제 일반적인 아이들인데 그 중에 또 일반적인 아이들 중 일부를 지연 발달을 하는 아이라는 걸 따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아까 얘기한 걷기를 12개월 때 못하고 한 15개월쯤 한 아이. 엄마라는 말을 12개월 때 못하고 한 18개월 때쯤 한 아이. 이런 아이들이 슬로우. 근데 36개월에 봤더니 36개월 아이들 하는 거 다 해. 슬로우 했지만 따라잡은 아이라는 뜻에서 슬로우 투 웜업.
우리가 왜 자동차 시동 걸 때 좀 약간 늦게 뜨거워지는구만요. 늦게 뜨거워지나요? 어, 어. 그거 똑같아요. 어. 네, 그렇게 이 사람들이 개념을 한 거예요. 그게 다 뉴욕 스타디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네. 우리가 뉴욕에 가지 않아도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다니 여기서 너무 좋습니다. 예. 교수님과 지금까지 이제 영화 발달에 대해서 기질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주제가 영화 발달의 가장 중요한 것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대놓고 물어봐야겠습니다. 영화 발달의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영아 발달 시기에 경험하는 부모와 아이의 상호작용은 그 내용과 관계의 어떤 질 그리고 그 아이의 이후의 발달에 있어서의 촉진 역할을 한다고 봤을 때 결국 상호작용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영유아기 초기 18개월까지는 정말 먹고 마시고 재워주고 대변 처리해주고 오줌 갈아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하는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18개월이 되고 나면 아이의 놀이와 함께 참여하면서 놀이 발달 통해서 아이가 좀 더 표현할 수 있는 언어나 표현할 수 있는 엄마와의 놀이 활동을 늘려가는 거 그리고 24개월이 되면 하지 마, 안 돼라고 해서 아이의 행동의 안정성을 적절한 활동 범위를 만들어주는 거 이 모든 게 다 상호작용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아기 발달에 가장 중요한 건 아이와 부모의 상호작용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상호작용. 이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면 부모님의 심리 상태도 꽤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아이 영아 발달에 이 큰 영향이 있습니까? 이 상호작용이 처음에 18개월은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지잖아요. 네. 아이는 수동적인 입장이고 의존적인 입장이고 부모가 해주는 것만큼 반응을 보이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첫 18개월 동안이 부모의 정서 심리 상태가 참 중요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안 중요한 건 아닌데 그 이후에는 이제 아이가 스스로 찾아서 행동하고 활동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좀 덜합니다. 하지만 첫 18개월은 부모의 정서적인 상태가 너무 우울하시다거나 너무 의욕이 없으시다거나 또 전반적인 활동성이 너무 떨어져 있으시게 되면 아이한테 제공하는 상호작용이 너무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면 아이가 마땅히 경험해야 될 정서적 자극을 통한 애착 형성 과정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고 아까 그 리듬 그리고 자기 조절 이런 거에도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어머님의 정신 건강, 심리 상태가 아이에게 주는 영향이 18개월까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산후 우울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산후우울. 저도 이거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제가 애 두 키우면서 두 번의 산후우울증이 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 같은 인간이 어떻게 우울증이 올 수 있나? 난 자존심이 너무 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모르고 너무 그냥 기운이 없나 보다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울증, 무력감 이런 건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께서 이제 아이를 낳으시면 첫 3주 정도는 정말 이 호르몬의 변화가 엄청나세요. 네. 출산이라는 것 자체는 아이를 이 세상에 내보내는 아주 성스럽고 정말 대단한 일이시고 아이한테는 새 생명의 탄생이지만 어머니의 몸의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희생을 하신 거예요. 면역 계통에도 엄청난 변화가 오고 호르몬 계통에도 엄청난 변화가 오기 때문에 이 면역 계통과 호르몬 계통의 변화는 신경 네트워크에 영향을 주고 바로 기분 변화나 여러 가지 정서적인 상태의 변화를 가져와요. 그래서 첫 4주 동안에는 약간 부모님들이 다운되시고 의욕이 없어지시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왜 나 즐겁지가 않지? 막 이런 식의 약간의 죄책감을 경험하시는 게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그거는 그 변화를 경험하는 때에 생리적으로 유발되는 정서적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너무 힘들어하고 그걸 또 자꾸 머릿속으로 되뇌이시면서 본인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시고 죄책감 갖고 그러지 마시길 바라고요. 4주가 지나고 나면 이제 그게 많이 회복이 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건강 상태도 좋아지시고 하니까 그때부터 부모님께서 아이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세요. 근데 그때도 중요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게 다 아이가 엄마한테 의존하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혼자서 24시간 커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주변 분들이 연결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버님이라면 제일 좋지만 아버님은 또 사회적 활동이나 경제적 활동 하셔야 되니까 쉽지 않으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한 친정 어머니, 뭐 시어머니, 또 고모, 이모, 그다음에 내가 가장 아끼는 나의 또 아주 주변 사람들 다 다 활용해야 와야 되고. 돼. 다 써야 돼. 핸드폰 다 뒤져가지고 한 40분 평상시에 뽑아놔야 연락 돼. 다 해놓고 친하게 다 지내야 돼. 뽑아놓고, 그렇지.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출산 전에 좀 준비를 해놓는 것도 필요해요. 내가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기 몸을 잘 아끼는 거에 대한 준비, 그래서 마음 회복이 연관돼 있으니까. 두 번째는 출산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도 좀 받으시는 게 좋아. 이런 시간 굉장히 중요해요, 예비 부모님한테는. 그리고 자기와 함께 우리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의존되어 있는 이 아이를 함께 도울 수 있는 그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는 것도 함께 하시는 게 참 좋습니다. 일단 예비 부모님들 그 애 낳기 전에 비상연락망 많이 참 갖춰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산후 우울증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울 불안이 많아지고 불면증도 많아지시고, 그리고 죄책감도 심해지시고, 또 아이에 대한 어떤 그런 의욕 동기 떨어지시면서 돌보는 게 너무너무 힘들게 느껴지시고,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겹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후 우울은 어머님 혼자서 극복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치료가 약간 달라지는데, 한 3, 4주 이제 지나서 몸이 회복되면서 자연스럽게 기분 또 활동 회복되고 아이하고의 상호작용이 또 생기면서 빵긋빵긋 웃고 막 배냇짓하고 막 혼자 애 씩씩 웃고 눈 맞추고 하는 거에 감동받아서 서서히 좋아지시면 치료가 필요 없어요. 그건 자연 회복된 거예요. 네, 그런 경우가 한 3분의 2 가까이 됩니다. 근데 나머지 3분의 1은 그런 경험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부담스러워지고 아이에 대한 미움도 생겨요. 나중에 얘가 날 부담을 계속 주니까. 그렇게 돼서 악화가 되는 경로로 가면은 그때는 저는 상담 받으시는 게 좋다. 네, 그래서 상담 받는 방법은 산부인과 선생님하고 일단 상담을 해보셔서 산부인과 선생님하고 같이 평가받고, 산부인과 선생님이 추천해 주시는 정신과 선생님 만날 수도 있고, 또는 심리 상담을 이 산후 우울과 관련된 걸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만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이제 더 진행이 돼서 본인한테 해를 끼치는 어머님들이 생기세요. 약간 자해라든지 뭐 자살 시도라든지 이런 것까지 가시게 되는 분들은 반드시 의학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거기에는 적절한 약물 도움도 필요하고 의학적인 상담도 반드시 필요하고, 관련된 아까 얘기한 그런 주변 분들의 역할이 훨씬 더 많아져야 돼요. 어머님은 아이랑 분리할 필요는 없고요. 아이를 돌보는 작업은 하는 게 좋아요. 완전히 분리하면 그것 때문에 또 죄책감이 생기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아이를 돌보는 작업은 하면서 주변 분들이 시간을 더 많이 쓰셔야 돼요. 이 아이를 돌보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서 치료, 그리고 옆에서의 지원, 그리고 본인의 노력, 세 가지가 만나면 대개 30% 정도 정말 중증의 산후 우울로 갔던 분들도 7, 80% 회복이 되십니다. 대략 6개월 이내에 회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치료를 받았을 경우는. 그래서 그렇게 꼭 하시길 바라고요. 네. 자, 좋습니다. 이렇게 이 아이 태어나고 이제 한 4주 동안은 막 이렇게 기분이 우울한 건 굉장히 당연한 일이고요. 거기서 이제 극복해가는 과정 속에 주변 도움도 굉장히 중요하고, 안 되면 병원에 가시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게 여기서 지금 질문 기회 놓치시면 2026년에 만나셔야 되거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을까요? 네네.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개월수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은데요. 네, 12개월, 18개월, 36개월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기준을 삼고 좀 아이를 기질을 보면서 정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기질을 보면서 정하신다는 거 보니까 오늘 강의 정말 제대로 이제 잘 들으신 것 들었어요. 같아요. 맞아요. 기질에 따라 좀 달라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어린이집은 저는 사실은 존재하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특히 18개월까지는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가능하면 18개월까지는 어린이집을 보낸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만. 그러니까 시간을 이제 어린이집 보내는 게 어느 시간적 안배가 이제 가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 안배를 좀 하셔서 보낼 수 있는 건 사실은 6개월 때 보내는 어머니도 지금 계신데, 저는 그건 너무 빠르신 것 같고, 돌 지나서 적응기를 좀 거치면서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한 18개월까지는 그 보내는 시간을 좀 짧게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아이를 돌보는 시간에 우리 어머님 또는 어머님을 대신할 수 있는 주 양육자가 함께 참여하는 돌봄 시간을 갖는 게 좋다. 18개월이 지나서 그 아이가 초기 몇 시간 동안에 어린이집 적응을 비교적 잘하고 있다면 그때부터는 좀 더 긴 시간을 어린이집 보내는 것도 가능해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는 아이가 이제 돌아와서 뭐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도 띄엄띄엄 단문으로 얘기하고 어린이집 선생님하고의 또 애착이 아까 애착의 확산 말씀드렸잖아요. 애착이 확산되면서 거기 돌보는 선생님들하고도 관계가 만들어지니까 어머님의 역할을 또 어머님을 도와주는 주 양육자, 다른 주 양육자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기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2개월 정도에 보내는 걸 시작하시는 건 좋으나 18개월까지의 한 6개월 정도는 그래도 조금 더 시간을 안배를 좀 적게 하셔서 주 양육자와 보내는 시간을 일정 정도 확보하시도록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참고로 너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진짜 이상적이다. 나 지금 6개월만 일하고 나 지금 직장 복귀해야 그러니까. 돼. 근데 그런 경우 걱정이실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경우 너무 많거든요. 그럴 때는 부모님께서 이제 정말 좀 작전을 짜셔야 돼요. 어린이집을 일단은 잘 고르셔야 돼요. 영화를 보내는 경우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이미 아주 엑스퍼트들도 있어요. 아주 전문가. 뭐 탁탁탁탁 챙겨주고 너무너무 잘 받쳐주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어린이집인지 확인을 좀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어린이집에서 보내는 시간을 어머님 대신할 수 있는 누군가가 조금 더 시간을 쓸 수 있게끔 환경을 좀 만들어 놓고 안전하게 하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에는 어른들의 역할이 필요해요. 네. 자, 오늘 이제 많은 분들 이제 예비 부모님들이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진짜 오늘 소감 어떠셨습니까?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을 이렇게 뵙고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영광이고 또 직접 이렇게 들으니까 유튜브나 이렇게 보는 것이랑 너무 다른 것 또 같아요. 다르죠. 네. 더 귀에 또 잘 들리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오늘 예비 부모님들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 많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예비 부모님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마지막으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우리 부모님들 너무너무 훌륭하시거든요. 제가 만나본 모든 부모님들은 물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인, 경제적인, 상황적 여건에 따라서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다양할 수밖에 없지만 아이에 대한 관심과 사랑은 너무너무 크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약간의 그런 죄책감을 느끼고 우울해지시고 그 우울한 것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하시는데 제약이 생기시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어머님들이야말로 우리 이 아이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우주에서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이에요. 이 아이가 태어나는 장면, 태어나서 첫 탯줄을 자르는 거, 첫 울음을 우는 거, 그리고 그 아이가 처음 눈을 맞춘 거, 그 아이랑 처음 베넷짓을 하면서 같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까꿍까꿍 하면서 했던 거, 이 모든 것들이 이 아이와 나눴던 아주 유일한 사람이거든요. 그거는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아이와의 관계의 힘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까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을 정해주는데 가장 큰 정보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기타 이제 뭐 기질에 대한 거나 애착 과정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마음 가는 대로 어머니들이 사랑하는 대로 이 아이한테 주고 싶은 거를 많이 주고 함께 생활하시기를 저는 당부드리고 싶어요. 거기에는 저는 뭐 다른 말보다도 육아 자신감이라는 표현을 저는 쓰고 싶은데 정말 자신감 가지세요. 뭐 이게 뭐 약간 어려우실 때도 있죠. 아이의 특성에 따라서. 하지만 그것도 이 아이가 갖고 있는 기질과 특성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하면서 같이 해나가시고 아버님 또 나를 낳아주시고 돌봐주신 나의 부모님과 상의하시면서 해결해 가신다면 많은 부분에서 크게 어려움 없이 어려움 없이는 거짓말 같아요. 어려움은 있지만 잘 해나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신감 가지시길 바래요. 저는 그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아 자신감, 여러분에게 육아 자신감을 전해드리기 위해 저희가 오늘 최선을 다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아이를 키움에 있어서 가장 최선은 뭐냐?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최선이 뭐냐라고 말씀드린다면 정말
내일도 할 수 있을 만큼 오늘 하는 거라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딱 오늘 적정히 할 만큼만 딱 하시고 내일도 또 그만큼만 하시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좋은 부모가 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제 예비 부모 교육을 이렇게 진행하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정말 저희는 27년도에나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김국영 교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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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